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에 휩싸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도 이걸 수용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포인트 차이로 압승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국민이 심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욱 성찰하고 분골쇄신하겠다며 몸을 낮췄고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지난 8월 기준으로 사상 처음 1,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연간 전망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국고채 대규모 상환이 예정돼 있어서 연말엔 내려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법원 판단에 감사한다며 거짓 반성문으로 구속을 피했던 전주환에게 가석방도 허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전력까지 끊긴 가자 지구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백린탄 사용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공습과 로켓포 공격이 오가자 미국 등 관련국은 민간인 대피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7.15%포인트 큰 격차로 압승한 진 후보는 2026년까지 자녀 임기 동안 강서구청을 맡게 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개표를 지켜보던 민주당 캠프에서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전국적 관심이 쏠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진 후보는 13만 7천여 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56.52%를 기록했습니다. 9만 5천여 표, 39.37%를 받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15%포인트 차이로 크게 따돌렸습니다.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함이 먼저 열렸고 진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 본투표함까지 열리자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판세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진 후보는 상식과 원칙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직 강서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진 후보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구청장 임기를 시작합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전임자이자 상대 후보인 김태우 전 구청장의 자녀 임기만 채웁니다. 지방선거가 열리는 오는 2026년까지 3년 가까이 강서구청을 이끌게 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더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맞춤형 대책을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또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바뀌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단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신 기회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윤 대통령이 이걸 수용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지명 철회로 해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이 고심하는 분위기가 보이기는 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대통령실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정부가 어떤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기류도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대통령실에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실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요청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김 후보자의 사실상 지명 철회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여당의 건의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어떤 방식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후보자에게 대통령이 직접 사퇴를 권고하거나 임명 절차를 밟지 않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절차를 밟지 않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필요한 절차는 국회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데다 인사청문회에서 퇴장의 비판이 일면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자 국회 상황과 여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는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민심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분출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번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치러진 만큼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의 전환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높습니다. 선거 결과를 뼈아프게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This is Spart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 관리가 허술해 투표와 개표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취약한 상태인 걸로 드러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수개표 등이 같이 이뤄지는 만큼 실제 투표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보안 강화를 서두를 것을 조언했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표 결과 조작에는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뭐냐면 투표지 분류기에 USB 등을 통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경우에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전산 장비가 그거 단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수작업 개표라든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같이 수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산 시스템의 문제가 마치 전체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선관위는 일체 잡음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의 지적을 전부 다 수긍해서 빨리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보름 만인 오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선거를 돕는 등 측근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이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군 진입에 앞서 가자 지구를 보복 공습으로 초토화하고 있고 잠시 주춤했던 하마스도 로켓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사망자 2,3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의 한 거리, 포성이 들리더니 로켓 경보가 울립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지역에선 가자 지구에서 날아온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최소 2명이 부상했습니다. Por todo lo que está pasando, porque no es una guerra. Esto es una masacre. 남부 스데로트와 니르암은 물론 북부 지역에도 로켓 경보가 울렸습니다. 가자 지구 접경지 부에리에선 지난 토요일 집단 농장을 덮친 하마스 대원들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부에리는 하마스가 기습 공격한 14개 마을 가운데 가장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 인구의 10%인 100명이 살해됐습니다. 즉시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인질을 살해하겠다는 하마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10일 밤에도 학교와 병원까지 무차별 공습했습니다. والله ما احنا عارفين وين نروح بقول لك منطقه امنه اني امن فيش امن يا راجل ذبحنا يا راجل ما حدش شايف ما حدش حاسس فينا لا دوله لا رئيس عربي ولا رئيس سعودي 토요일 밤부터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 주택 2만 2천여 채와 병원 10곳, 학교 48개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제2야당과 전시연정 구성에 합의하고 이제 지상군 투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תמשיכו לעשות עבודה טובה, מאוד גאה בכם, נפתור בעיות, פנים טובות, לעשות טוב. 미국은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 지구 진입에 대비해 현지의 미국인과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이집트로 대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이 포함된 인질 150여 명의 안전도 주변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Obviously, we're in discussions not only with the Israelis about what hostage recovery could look like, but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And there are some countries like Qatar that have open lines of communication with Hamas.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사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소 2,30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8,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스라엘에 완전히 봉쇄된 가자 지구에는 마지막 전기까지 끊겼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은 가자 지구에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백린탄이 투하됐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 한 마을이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으로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가재 도구들은 산산조각이 났고 집안 구석구석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번 포격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سمعنا اطلاق نار وقمنا فتنا على البيت خبينا جو بالبيت وتعرفنا احنا يعني جماعه مسلمين.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로켓을 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연이어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무장대원 3명이 사망해 장례식을 올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도 전쟁 개입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نتنياهو توعد غزة بشرق أوسط جديد هكذا أطلقوا. 하지만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에 이스라엘의 탱크가 속속 배치되며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포격이 이어지며 확전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이 일어난 이후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 교전이 발생하기는 처음입니다. 시리아 내에 있는 IRGC, 이란 혁명대 대원이나 네. 시리아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팔레스타인 단체들이 공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가자 지구는 희생자가 급증해 시체를 안치할 곳이 없어 주민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ما سمعنا الصواريخ بتنزل علينا وعلى اولادنا وقتلوا اولادنا وقتلونا والله ما احنا عارفين وين نروح. 주 전력이 끊기며 유일한 발전소마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병원들은 비상 발전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최대 4일만 버틸 수 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습니다. 물과 전기, 식량도 바닥나고 있는 가자 지구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백린탄까지 사용했다는 SNS까지 퍼지며 주민들의 고통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군이 민간인들이 있는 지역에 백린탄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가자지구 주민들도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백린탄 발사 장면을 촬영한 화면들까지 공개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유럽의 한 비영리 단체가 SNS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하얀 연기가 꼬리를 물고 불꽃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바로 백린탄입니다. 공기가 있건 없건 땅속이건 물속이건 파편 조각이 박히기만 하면 계속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사람 몸에 닿으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녹아내린다고 하는데요. 살상력이 매우 크고 잔혹해서 악마의 무기로도 불립니다. 그러다 보니 적어도 민간 시설에는 쓰지 말자는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제네바 협약이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금지 협약 제3의정서도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115개 나라가 서명했지만 이스라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교전에서도 백린탄을 썼습니다. 지난 2009년 가자 지구 안에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단지에 백린탄을 쏘아서 구호품을 태웠는데 당시에도 잔혹함이 논란이 됐지만 지휘관 2명 징계가 전부였습니다. 최근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쓰였습니다. 러시아가 개전 초기부터 백린탄을 쓰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비난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국제협약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일까요? 러시아 측은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백린탄을 썼다 안 썼다 어떠한 공식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드린 화면들처럼 백린탄 사용 장면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민간에 대한 악마의 무기 사용은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하마스와 전면전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돕는 것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소홀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백악관은 다음 주쯤 이스라엘 근처로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로 파견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침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브뤼셀 나토 본부를 찾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집중하다 우크라이나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한 겁니다. Absolutely, we can do both, and we will do both. And we are the strongest nation in the world, Lita. 백악관도 의회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패키지로 묶어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re in active conversations with Congress about additional funding that we know we need specifically for Israel and for Ukraine. 사상 초유의 하원 의장 해임 사태 이후 공화당이 차기 의장 후보로 뽑은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funding for Israel, things like Iron Dome, precision-guided missiles, things that could be used today to help them in this war. So there is a lot to do.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직접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석방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he United States has Israel's back. We have the back of the Israeli people. We have their back today. We'll have it tomorrow. We will have it every day.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에 주변 적대 세력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억제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근처로 항공모함을 보낸 데 이어 다음 주쯤 추가로 항공모함 전단을 지중해로 보내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등 이스라엘 주변 적대 세력들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이들이 개입하거나 분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로 끌고 간 인질들 가운데 3명을 석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방송들은 이번 사태와 관계없는 영상이라며 반박했는데요. 영상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마스의 아라크사 방송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사이에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벌판인데요. 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하마스 군인 3명의 모습도 보이죠. 이들은 여성과 아이들을 그대로 두고 가자 지구 쪽으로 돌아갑니다. 하마스는 어머니와 아이 둘을 석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이 영상을 언제, 어디서 촬영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방송들은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영상 속의 여성은 이번 무력 충돌 전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민간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납치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서 관련 없는 영상을 내보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150명이 넘는 인질을 가자 지구로 끌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어린이, 노인이 포함돼 있고 국적도 이스라엘 국민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인 등도 포함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 납치 당시 상황을 들었던 아들, 이스라엘에 일하러 갔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실종된 부모, SNS에 올라오는 영상을 찾아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My brother and my sister were on the call with her as the terrorist barged into her home. ก็หวังอยากให้ลูกและกลับมาอย่างปลอดภัยแม่ก็หวังแบบนี้แหละ 실종자 가족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So he joined the army about a year ago. As I mentioned, he's part of the armed corps. And he was in training, boot camp, basic training. And now he was stationed in Gaza. We have no information specifically beyond the army saying that he is missing in action. They have no information that they were able to verify yet about his position. Our expectation is that all of the countries that believe in democracy support Israel and act as much as it can to persuade and force the Hamas to do what is basic. 이혼한 뒤에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가 많습니다. 양육비를 온전히 혼자 감당하는 쪽은 행정 절차를 밟고도 변화가 없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결국 형사 고소를 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으로 실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현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A씨는 지난 2017년 남편이었던 송 씨의 외도로 이혼한 뒤 자녀 셋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송 씨에게 아이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 모두 90만 원을 양육자인 A씨에게 주라고 명령했지만
송 씨는 6천만 원 가운데 3,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는데 사업에 실패해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신체를 구속하는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자 A씨는 결국 송 씨를 고소했습니다. 지난 7월 송 씨는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어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 겁니다. 네, 송 씨를 고소한 전 부인도 법정에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부인인 A씨는 법정에 나와 어려운 형편 탓에 첫째가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를 해 동생들 양육을 돕고 있다면서 송 씨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또 이혼 전 송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빚까지 갚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녀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보다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우선되는 강력하고 단호한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도 송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금액과 기간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판단한 겁니다. 송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 자녀를 저버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는 송 씨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단체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애들을 굶길까요? 현재 애들을 굶길까요? 굶기고 출발해야 되나요? 네,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보도 외 첫 형사 재판이라는 보도가 여러 나왔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달에도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법원이 지급 이행 명령을 내리고 감치 명령까지 이어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감치 명령의 경우 문서가 채무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령을 회피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비 미지급으로 기소까지 되는 사례가 흔치 않고 형사처벌은 사실상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법을 개정해 법원의 감치 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건 처음으로 실형 선고가 나오느냐 이것 때문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첫 형사 재판은 아니지만 과연 실형이 선고될지 또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계기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양육비를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감치 명령이 전제돼야 해서 실제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또 지난 8월까지 양육비 미지급으로 제재받은 772명 가운데 91%에 해당하는 703명은 여전히 버티고 있고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채무자가 밀린 양육비를 내게 하려면 신체를 구속하는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가 이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 법의 존재의 의의를 정말 이 재판의 결과로 명확하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송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사고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에서 1톤 트럭이 상가로 돌진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낮 12시 15분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 주차장 입구 맞은편에 1톤 트럭이 가게로 한 상가로 돌진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운전자 1명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이 다쳤고요. 이 가운데 3명이 중상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15분쯤입니다.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 있는 한 상가로 1톤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8명이 다쳤는데 3명은 중상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적발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이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환자들도 의료비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곳은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 등 모두 7곳입니다. 적발된 A병원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건강검진을 한 뒤 공단에도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냈습니다. 14개월 동안 무려 1,7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비한의원은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은 한약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청구하는 수법으로 26개월 동안 3천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보건당국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을 넘거나 그 비율이 20% 이상인 의료기관은 6개월 동안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의료기관들까지 합한 거짓 청구 금액은 해마다 증가세입니다. 올해도 6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이미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청구 내역도 들여다봤더니 표본 조사한 12군데 모두 거짓 청구가 적발돼 전수조사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지 조사와 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단속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도 진료비 확인 제도를 이용해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비급여 청구 같은 경우는 본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의식을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의료 행위에서 지불이 되는 건지를 여러 가지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당국은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예방 대책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천억 원대 필로폰을 유통한 마약 조직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개 나라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했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제조한 필로폰을 한국에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이른바 3개국 마약 조직. 이들은 필로폰 74kg을 국내로 밀수했는데 신체나 옷 속에 마약을 숨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무려 2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들은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각 구성된 조직으로 현재 총 26명을 검거하여 범죄단체 조직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입건하였고 지난 1월 27일 하루에만 이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필로폰이 24kg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마약을 들여오면서 어떻게 세관의 눈을 피할 수 있었을까?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책을 정식 통로가 아닌 별도의 통로로 안내해 적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마약을 밀수한 조직원들과 세관을 찾아 어떤 경로로 입국할 수 있었는지 수차례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또 일부 세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내역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미 조직원 26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한 만큼 이들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세관 직원들과 사전 공모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세관 직원들이 마약 조직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것이 있는지 함께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영무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환은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A씨를 협박하는 등 수백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범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살인 혐의를 병합심리한 항소심은 지난 7월 11일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 피해자 유족 대리인은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며 스토킹 사건 내에서 거짓 반성문으로 구속을 피한 전주환에게 앞으로도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대검찰청이 일선에 적극적으로 청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를 처리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건에 부합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전자장치 부착법은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범죄가 대상이었지만 오늘부터는 개정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도 포함됩니다. 지난주 강원도 정선에서 화물차가 도로 옆 건물을 들이받아서 그 안에 있던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가 예견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수년째 없었다면서 인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달려내려온 16톤 화물트럭. 건물을 들이받고 희뿌연 먼지에 휩싸입니다. 주정차 단속관리 사무실에 쉬고 있던 직원 3명이 참변을 당했고 20대와 30대 직원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 화물차가 충돌한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지금은 이렇게 건물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화물트럭이 내려온 도로는 경사가 워낙 급해 15톤 이상 트럭이 진입할 수 없는 도로. 진입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지만 CCTV 등 제재할 조치가 없었고 사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리막 도로 끝 난간에 자리한 주정차 단속 사무실은 차량이 내리막길을 달리다 사고가 나면 피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트럭이 진입하지 말아야 될 표지판은 작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기고 이곳으로 진입해서 달려도 아무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재조차 없습니다. 그 흔하디 흔한 속도 제한 그런 카메라조차 없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석회 공장으로 과적 차량 문제도 빈번히 발생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 사고 차량도 석회석을 가득 싣고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차가 올라가다가 다시 후진 내려오길래 저 과적 때문에 저거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사고 발생 전화 경찰 나갔다 갔어요. 정선군은 15톤 이상 화물차량 진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도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무실 위치는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라 대처하기 편한 곳에 사무실을 둔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군청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 유족들은 운전자 과실 이전에 자치단체가 사고 위험을 장기간 방치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직원이라면 다 내 새끼 같은 직원들 아닙니까? 한 번씩 좀 들여다보시고 높은 분께서 한 번씩만이라도 들여다봐 주셨더라면 이런 곳에 내 새끼 같은 직원들 배치하면 안 된다. 인지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아쉽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최근 몇 달간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화했는데요. 지난달에는 이 흐름이 주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하기보다는 연휴 효과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은행 가계빚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고요? 네, 가계대출 잔액은 늘었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꽤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지난달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8월보다 4조 8,570억 원 늘어난 1,079조 8,03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로 누적됐지만 한 달 전 증가폭이 6조 9천억 원으로 2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던 걸 생각하면 증가 규모는 상당히 축소된 겁니다. 주택담보대출부터 보면 추석 연휴로 영업일이 줄고 대출 취급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증가 규모가 8월 7조 원에서
9월 6조 1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다고는 해도 9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통계 속보치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래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축소분보다는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의 감소폭이 늘어난 게 주요했는데요. 이 명절 상여금 유입으로 일부 상환이 이루어지는 등 8월 1천억 원 수준이던 감소폭이 1조 3천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달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리라고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가을 이사철인데다 8월 주택 거래량 증가분이 시차를 두고 주담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달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달보다는 조금 클 거라는 게 한국은행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접수 중단,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 등의 조치가 증가 규모를 제약할 수는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은행권 가계대출 짚어봤고요. 기업대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된 데 반해 기업대출 증가폭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말 기업대출 잔액은 1238조 2442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1조 3198억 원 증가했는데요. 역대 9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우선 최근 대기업들이 회사채보다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많았고요.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은행권 대출 확대 노력과 함께 기업의 추석 자금 수요, 또 통상 월말에 상환되는 일부 결제성 자금 대출이 추석 연휴 탓에 이달 초로 밀리는 효과가 맞물려서 역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충돌과 관련해 사태의 전기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출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 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서 특별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등 물가 관리 노력을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이름을 바꾼 세계 한상대회가 출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에 나간 전라북도 대표단은 일찍부터 차기 대회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첫 발을 때 어느덧 21회째를 맞은 세계 한상대회. 작은 일도 정성껏 하는 게 애국이라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생애를 다룬 뮤지컬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최 측은 한민족 미주이민 120주년인 올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이름을 바꿔 첫 해외 개최를 시도했습니다. 한민족이라는 공통 분모로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참여를 노리는 기업가 6천 명이 자리했습니다. 이번에 LA 한상대회에 처음 진출하게 됐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바이어들 만나고 수출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고 돌아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재외동포 중심이던 대회는 어느덧 국내외 기업과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높아진 위상 속에 전라북도는 우리나라에서 열릴 내년 대회 유치에 나서겠다고 일찌감치 공언했습니다. 2차 전지를 비롯해 신산업 거점으로 떠오른 전북의 경제 환경을 무대 삼아 지역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상생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판소리와 한옥, 한식 등 국내 최고로 인정받는 전통 문화를 앞세워 재외교포 기업가들에게 사업 성공과 특별한 경험을 함께 선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컬처의 뿌리인 전북의 맛과 멋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전북의 미래 신산업인 2차 전지에 관한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인천도 다음 대회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년 개최지는 오는 12월 운영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더 큰 우리로 나아가겠다는 열기가 한창인 가운데 내년 대회 유치 경쟁 역시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연일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쌀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낮 동안에는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현재 서울 기온 23.4도까지 올랐고요.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퇴근길에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며 다시 공기가 차가워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데요.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4도, 대전 22.2도, 부산 22.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